그날 밤 진짜 살인범은 따로 있었다. 바로 이 마을 최대감이시다. 찬바람이 창호지를 흔드는 겨울밤이었습니다. 늙은 포졸 박 씨는 병석에 누운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허연 입김이 공중에 흩어질 때마다 그의 얼굴은 더욱 파리해졌습니다. 45살, 장정의 나이였으나 병든 몸은 60노인처럼 야위어 있었습니다. 도련님, 나리께서 급히 부르십니다. 하인의 목소리에 박 씨의 아들 박진사는 글방을 나섰습니다. 사랑채에서 안채까지 가는 짧은 길이 오늘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문을 들은 지 사흘째였습니다. 아버님, 박진사가 방문을 열자 등잔불 아래 아버지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가까이 오라 손짓했습니다. 진아, 가까이 오너라. 예, 아버님. 박진사가 아버지의 침상 곁에 무릎을 꿇자 박 씨는 마른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라도 있으시옵니까? 박 씨는 잠시 입술을 떨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애비가 30년간 숨겨온 것이 있다. 숨겨온 것이라 하시면 죽기 전에 반드시 털어놓아야 할 비밀이다. 아니, 죄라고 해야 옳겠구나. 박진사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스쳤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정직한 포졸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비록 미천한 관노의 신분이었으나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무슨 비밀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버님, 무슨 말씀을 들어라. 네가 태어나기도 전 일이다. 박 씨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단호했습니다. 30년을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마치 오랜 상처의 딱지를 떼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25 젊은 포졸이었다. 혈기왕성하고 정의로운 청년이었지. 허나, 박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 아무 죄도 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단 말이다. 그게 무슨, 이 애비가 그 억울함을 알고도 입을 다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포졸이 무고한 사람의 죽음을 방치했다니 말입니다. 박진사는 아버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밤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침마다 그의 얼굴이 보였다. 박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은 오히려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그게 대체 지금부터 하는 말을 똑똑히 들어라.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야 한다. 박 씨는 거친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그 겨울밤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숨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때는 30년 전 섣달금음이었다. 박 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마치 그날로 돌아간 듯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온 마을이 새해를 맞이하느라 들떠있을 때였다. 저녁나절쯤 됐을까. 마을 주막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전갈이 왔다. 박진사는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다른 포졸들과 함께 급히 주막으로 달려갔다. 주막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주모는 구석에서 떨고 있었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있었지. 그래서 무엇을 보셨사옵니까? 방 안에 떠돌이 장사꾼 한 명이 쓰러져 있었다.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 박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광경이 생생히 떠오르는 듯했습니다. 장사꾼은 나이 50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다. 낯선 얼굴이었다. 옷차림으로 보아 포목이나 약재를 다루는 장사치로 보였다.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고 그의 보따리가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다. 범인은 잡혔사옵니까? 박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문제였다.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범인이 정해져 있었다. 정해져 있었다니 무슨. 마을 최대감 댁의 머슴 돌쇠였다. 박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돌쇠는 25 청년이었다. 힘은 세나 머리는 좀 모자란 순박한 놈이었지. 주막 주모가 그놈이 장사꾼과 다투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그놈이 아니다. 박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다 기침을 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박진사가 급히 아버지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시옵소서. 박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돌쇠는 끝까지 아니라고 했다. 자신은 주막에 심부름을 왔다가 장사꾼에게 길을 물었을 뿐이라고 했다. 장사꾼이 취해서 고함을 질러 놀라 나왔을 뿐이라고 했다. 하오나 주모가 증언을 했다면 주모는 겁에 질려 있었다. 무언가에 겁을 먹은 눈빛이었다. 나는 그걸 알아챘다. 하지만 박 씨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마을 사또는 이미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어 했다. 새해를 앞두고 마을에 살인 사건이 벌어졌으니 빨리 범인을 잡아 백성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돌쇠는 그 자리에서 잡혀갔다. 놈은 울부짖었다. 아니라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외쳤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과 그를 범인으로 몰아가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박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돌쇠는 힘은 세지만 사람을 해칠 놈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최대감 댁 머슴이 범인이라는데 누가 감히 나서겠는가. 최대감이라 하시면 그렇다. 바로 네가 아는 그분이다. 박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대감은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이자 양반이었습니다. 세독가의 친척이기도 했고요. 나는 현장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뭔가 놓친 것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다른 포졸들이 돌쇠를 끌고 간 뒤 나는 혼자 주막방에 남았다. 박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치 그때 그 방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말입니다. 주막방 안은 등잔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조심스럽게 장사꾼의 시신 주변을 살폈습니다. 흩어진 보따리에서는 약재와 포목 몇 필이 나왔습니다. 그다지 귀한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했다. 돈을 노린 살인치고는 뭔가 어긋나 있었다. 박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보따리 안에 은자 선양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강도라면 당연히 가져갔어야 할 돈이었다. 그런데 그건 그대로였고 오히려 다른 것들만 어질러져 있었다. 박진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단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누군가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대체 무엇을 찾았다는 걸까요? 박 씨는 시신의 옷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저고리 안주머니, 허리춤, 버선속까지 뒤졌습니다. 그러다 적삼 안쪽 깊숙한 곳에서 손에 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얇은 종이였습니다. 차용 문서였다. 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대고 보니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빌린 돈 300냥, 이자는 한 달에 30냥씩. 갚지 못하면 전답과 가옥으로 대신한다. 300냥이라니 큰 돈이옵니다. 그렇다. 보통 사람은 평생 모아도 보기 힘든 돈이었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박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차용 문서 끝에 적힌 이름이었다.
채무자는 이 마을 장사꾼 김득수, 그리고 채권자는 박진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최흥원 대감이었다. 예? 최 대감이라 하시면 그렇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양반이자 네가 어려서부터 존경에 마지 않던 바로 그분이시다. 박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손이 떨렸다. 차용 문서를 다시 읽고 또 읽었다. 틀림없었다. 최 대감의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박 씨는 그날의 상황을 떠올리며 목소리를 이었습니다. 문서를 자세히 보니 빌린 날짜가 3달 전이었다. 매달 갚아야 할 이자를 한 번도 내지 못했다는 표시가 있었다. 그리고 문서 여백에 작은 글씨로 적힌 것이 보였다. 무엇이 적혀 있었사옵니까? 섣달금음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전답을 넘긴다는 약속이었다. 바로 오늘 장사꾼이 죽은 그날이 바로 그 섣달금음이었던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빚을 갚으라 독촉하러 온 사람이 바로 그날 죽임을 당했다는 건 말입니다. 나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이건 단순한 주막 싸움이 아니었다. 빚 문제로 벌어진 일일 가능성이 컸다. 박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주모를 다시 불렀다. 그날 저녁 최대감 댁 사람이 주막에 온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주모가 뭐라 했사옵니까? 주모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더니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다그쳤다. 거짓말하면 너도 죄인이 된다고 했다. 그래서요? 주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해질 무렵 최대감 댁 머슴 돌쇠가 왔다고 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전에 최대감 댁 청지기도 왔었다고 했다. 박진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지기요? 그렇다. 청지기는 장사꾼과 한참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졌다고 했다. 그러다 청지기가 먼저 나가고 그 뒤에 돌쇠가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박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깨달았다. 돌쇠는 범인이 아니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차용 문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관아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정의로운 포졸로서 해야 할 일이었지요. 나는 주막을 나와 관아로 향했다. 사또께 이 문서를 보여드리고 청지기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작정이었다. 박진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서두르지 마라. 들으면 알게 된다. 박 씨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관아 가는 길,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돌아보니 최대감 댁 하인이었다. 대감마님께서 급히 부르신다는 것이었다. 한밤중에 갑자기요? 그렇다.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대감은 이 고을에서 사또 다음 가는 어른이셨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증거를 품에 품은 채 그 증거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박 씨는 최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큰 기와집 사랑채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하인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가니 최대감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은 60을 넘긴 노인이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매섭기 그지없었다. 나를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다. 최 대감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포졸 박씨, 수고가 많구나. 송구하옵니다. 대감마님, 주막 사건, 범인을 잡았다지? 예, 대감마님. 하오나, 박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 대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오나 무엇인가? 혹시 자네 품에 든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지 않겠나? 박 씨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대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이것은 차용 문서겠지. 죽은 장사꾼 품에 있던 건 말일세.
최 대감은 천천히 일어나 박 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네는 젊고 정의로운 포졸이라 들었네. 그래서 말일세, 박 씨. 예, 대감마님. 그 문서는 나와는 상관없는 물건이네. 박 씨는 고개를 들어 대감을 바라봤습니다. 상관이 없다 하시면 장사꾼 김득수는 내게 돈을 빌린 것이 맞네. 하지만 그 사람을 죽인 것은 나도 우리 집 사람도 아니네. 돌쇠가 죽인 것이 분명하네. 하오나 중호의 증언으로는 중호는 겁에 질려 있었네. 제대로 본 것이 아닐세. 최 대감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박 씨, 자네에게는 늙으신 어머니와 어린 동생이 있지 않은가? 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이 이 일과 무슨... 이 마을에서 살아가려면 많은 것이 필요하네. 관아의 녹봉만으로는 어머니 약값도 대기 어렵지 않은가? 최 대감은 상위에 놓인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자가 가득했습니다. 은자 10냥이네. 자네 녹봉 1년치가 넘는 돈이지. 박 씨는 은자를 보았습니다. 반짝이는 은빛이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대감마님, 이것은 자네 가족을 위해 쓰게. 어머니께 좋은 약도 지어드리고 동생도 혼인시켜야 하지 않은가? 하오나 진실은 최 대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속에는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실? 진실은 돌쇠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네. 그 외에 다른 진실은 없네. 자네가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면. 대감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박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 가족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네. 이 마을에서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나? 자, 여러분, 이 순간 젊은 포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의와 가족 사이에서 말입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은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야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생의 어린 얼굴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억울한 눈빛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나는 비겁한 선택을 했다.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자를 받았다. 그리고 차용 문서를 대감께 건넸다. 대감은 그 자리에서 문서를 불에 태웠다. 종이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내 귀에는 돌쇠의 비명처럼 들렸다. 아버님, 나는 관아로 돌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중호도 입을 다물었다. 최대감 댁에서 무언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했기 때문이었다. 박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다음 날 돌쇠는 곤장을 맞았다. 범행을 자백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돌쇠는 끝까지 아니라고 했다. 자신은 억울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외쳤다. 박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도 끝내 자백하지 않았사옵니까? 그렇다. 돌쇠는 자백하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와 증인이 있다며 사또는 사형을 선고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진실을 알면서도 입을 다문 채로 박 씨의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고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돌쇠가 마지막으로 나를 봤다. 그 눈빛을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다.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왜냐고 묻고 있었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느냐고. 박 씨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돌쇠는 30년 전 그 봄날 형장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살인범을 처형한다는 소식에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던 것입니다. 박 씨도 포졸의 임무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돌쇠는 형틀에 묶인 채 끝까지 소리쳤다. 아니라고. 자신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이다.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 집행이 시작됐다. 칼이 번쩍였다. 나는 그 순간 눈을 감아버렸다. 포졸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참아볼 수가 없었다. 박진사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돌쇠의 마지막 말이 들렸다. 하늘이 알 것이라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어린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무고한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의 참혹함을 말입니다. 형이 집행된 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다른 포졸들이 술에 취한 줄 알고 부축해 집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나는 술이 아니라 죄책감에 취해 있었던 것이다. 박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됐다. 돌쇠가 나타나 물었다. 왜 살려주지 않았느냐고,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느냐고. 나는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다. 내 어머니가 놀라 달려왔었지. 아버님, 그 뒤로 30년이 흘렀다. 나는 포졸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돌쇠가 있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네가 태어나 자라는 것을 볼 때도 말이다.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제사를 지낼 때면 견딜 수가 없었다. 조상님께 절을 올리면서도 속으로는 돌쇠에게 용서를 빌고 있었다. 이 죄를 어찌 씻을 수 있을까 고민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이 잘못된 선택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말입니다. 최대감이 준 은자 10냥은 결국 쓰지 못했다. 그 돈으로 무엇을 사든 돌쇠의 핏값 같았다. 마루 밑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불에 태워버렸다. 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아, 이애비는 평생 비겁한 사람이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건 변명에 불과했다. 박진사는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던 아버지가 그런 비밀을 품고 살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고해를 하시려는 그것도 있지만 네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또 있다. 박 씨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내 아내 말이다. 아내요? 아내가 무슨... 박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내 아내 순이의 본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름이라 하시면 그저 순이라고만 알고 있사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물어본 적이 있느냐? 박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는 고아 출신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이웃집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순이의 아버지는 돌쇠다. 예? 박진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내가 그 돌쇠에. 그렇다. 네가 사랑하는 아내, 내 자식들의 어미가 바로 그 억울하게 죽은 돌쇠의 딸이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도 놀라셨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진사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착하고 순한 아내, 새아이의 어머니. 그 아내가 아버지가 죽게 만든 사람의 딸이라니. 아버님, 그럼 아내는 이 사실을 모른다. 순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돌쇠가 죽을 때 그 아이는 겨우 3살이었다.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박 씨는 애통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돌쇠가 죽은 뒤 그 아이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았다. 아무도 죄인의 딸을 거두려 하지 않았다. 겨우 먹을 것을 얻어먹으며 자랐지. 박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어려서 겪었을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처음 그 아이를 본 것은 15해 전이었다. 네가 20살 되던 해였다.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그 아이를 봤는데 돌쇠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혼처를 정해주셨던 것이옵니까? 그렇다. 내게는 좋은 인연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 죄를 갚기 위해서였다. 돌쇠의 딸에게 떳떳한 삶을 주고 싶었다. 박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아, 너는 좋은 남편이었다. 순이를 잘 대해주었다. 그것만이 이 애비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박진사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의 죄책감이, 아내의 슬픈 과거가, 그리고 자신이 지금 알게 된 진실이 모두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최대감은 어찌 되었사옵니까? 최대감은 아직도 이 마을에서 잘 살고 계신다. 더 많은 땅을 사들이고 더 큰 기와집을 지었지. 아무도 그분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모른다. 박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나는 평생 그 사실을 알고도 입을 다물었다. 비겁하게도 말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죽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하오나 아버님, 30년이나 지난 일을 어찌 증거가 있다. 박진사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증거라 하시면 박 씨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최대감께 건넨 차용 문서, 사실은 가짜였다. 박진사는 아버지의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짜라니 대체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버님, 가짜라 하시면 최대감께 건넨 문서는 내가 급히 베껴 쓴 것이었다. 진짜 차용 문서는 따로 숨겨두었다. 박 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주막에서 문서를 발견하고 나는 곧바로 깨달았다. 이것이 유일한 증거라는 것을 말이다. 최 대감이 나를 부르실 것도 짐작했다. 박진사는 숨죽여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하로 가는 길에 잠깐 집에 들렀다. 내 어머니 몰래 방에 들어가 붓과 종이를 꺼냈다. 촛불 아래서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베껴 썼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두려움에 떨면서도 증거만은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을 말입니다. 글씨를 비슷하게 따라 쓰고 내용도 똑같이 옮겼다. 다만 도장만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박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문서는 적삼 속 깊이 감추고 최대감 댁으로 갔다. 대감께서 문서를 내놓으라 하시자 품에서 가짜를 꺼내드렸다. 대감은 그것을 확인도 않고 바로 불에 태우셨다. 그렇다면 진짜 문서는 지금 이 집 마루 밑에 있다. 박진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랑채 마루 한가운데 세 번째 널빤지 아래에 기름종이에 싸서 묻어두었다. 3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말이다. 박 씨는 아들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언젠가 용기를 내어 관아에 고하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겁이 났다. 최대감의 세도는 더욱 커졌고 나는 더욱 작아졌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증거를 품고도 꺼내지 못한 채 30년을 살아온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해마다 제사 때마다 다짐했다. 내년에는 꼭 밝히겠다고. 하지만 해가 바뀌면 또다시 두려움이 앞섰다. 가족이 해를 입을까봐, 혼자 감당할 수 없을까봐.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 네가 장가를 들었다. 신부가 누구인지 알고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하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싶었다. 돌쇠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하시다니. 아버님.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돌쇠의 억울함을 풀어줄 마지막 기회가 왔다는 것을 말이다. 박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아, 이제 네가 해야 한다. 이 애비는 비겁했지만 너만큼은 용기 있기를 바란다. 마루 밑에서 문서를 꺼내라. 그리고 관하로 가서 모든 것을 고하라. 박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오나 아버님, 30년이나 지난 일을 관하에서 받아들이겠사옵니까? 문서가 있다. 그리고 내 임종 고백이 있다. 포졸로 일했던 내가 목숨을 걸고 하는 증언이니 무게가 있을 것이다. 박 씨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최 대감은 이제 늙었다. 예전처럼 힘이 세지 않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사또는 청렴하다는 소문이 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박 씨는 아들의 대답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다, 진아. 네가 이 애비의 죄를 대신 씻어주는구나. 아버님, 제가 먼저 마루를 들어 문서를 확인하겠사옵니다. 박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그곳에 문서가 있을까요? 사랑채 마루 한가운데 세 번째 널빤지. 박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널빤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을 비추자 기름종이에 싼 물건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어 기름종이를 풀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가 나타났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빛깔이었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대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차용 문서가 분명했습니다. 300냥을 빌렸다는 내용, 갚지 못하면 전답으로 대신한다는 조항, 그리고 끝에 선명하게 찍힌 최흥원 대감의 도장. 박진사는 문서를 들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찾았사옵니다. 박 씨는 아들이 든 문서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그것이다. 30년을 기다렸던 그것이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박진사는 문서를 손에 쥔 채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를 들고 관하로 가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진아, 무엇을 망설이느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내에게 어찌 말해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진실을 말하라. 순이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 박진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고 우리 아버지가 그 진실을 숨겼다고 말입니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서를 품에 넣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아내 순이는 남편의 침통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혹시 아버님께서... 아버님은 괜찮소. 다만 내게 한 가지 일을 맡기셨소. 박진사는 아내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30년 전 주막 살인 사건, 억울하게 죽은 머슴 돌쇠, 그리고 그가 바로 아내의 아버지라는 것까지. 여러분, 이 순간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생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의 진실을 듣는 그 심정 말입니다. 순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죄가 없으셨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당신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소. 순이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죄인의 딸로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차갑게 돌아서던 얼굴들, 구걸하며 살아야 했던 어린 시절. 서방님,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최 대감이요. 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진사는 품에서 문서를 꺼내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이요. 우리가 이것을 들고 관하로 가면
당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적힌 아버지의 이름을 보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함께 가겠사옵니다. 관아에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오. 최대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두렵지 않사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드리는 일인데 어찌 두렵겠사옵니까? 박진사는 아내의 굳은 결심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옷을 갈아입고 관아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박진사 부부는 관아 앞에 섰습니다. 아침부터 민원을 보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박진사는 품속의 문서를 꼭 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인 박진사, 사또 나으리께 급히 아를 일이 있사옵니다. 아전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30년 전 억울한 죽음에 대한 고발이옵니다. 아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0년 전 일이라니 예사 일이 아니었습니다. 곧 사또께 보고가 올라갔고 박진사 부부는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50 중반의 엄한 인상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청렴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박진사라 했느냐? 무슨 일로 이곳에 왔는가? 박진사는 무릎을 꿇고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사또 나으리, 30년 전 이 고을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사옵니다. 이 문서가 그 증거이옵니다. 사또는 문서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얼굴빛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큰 사건이로다. 그런데 이 문서를 어디서 구했느냐? 박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당시 포졸이었던 것, 진실을 알고도 숨겼던 것, 그리고 임종을 앞두고 고백한 것까지. 사또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 아버지가 증인이라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보고 들은 일이옵니다. 허나 30년이나 지난 일을 지금 와서 어찌 믿겠는가?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잠깐 기다리시옵소서. 돌아보니 최대감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60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대감은 박진사를 보더니 차갑게 웃었습니다. 박진사, 자네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대감마님, 사또 나으리, 이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사옵니다. 돈을 노리고 저를 모함하려는 것이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벌써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최 대감, 이 문서를 보셨소? 대감의 도장이 찍혀 있소. 그것은 의조된 것이옵니다. 제 도장을 훔쳐 만든 가짜이옵니다. 최 대감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살아온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박진사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사또 나으리, 이것은 진짜이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직접 보관하신 것이옵니다. 자네 아버지 말이냐? 늙어서 정신이 혼미해진 사람의 말을 어찌 믿겠느냐? 최 대감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관아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외쳤습니다. 아전이 황급히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포졸 박씨께서 들것에 실려오셨사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직접 증언하시겠다 하시옵니다. 들것에 실려온 박씨는 숨이 끊어질 듯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사또가 급히 들것을 안으로 들이라 명했습니다. 박씨, 자네가 직접 증언하겠다는 것이냐? 박씨는 떨리는 손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들이 급히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이 30년 전 그날 밤 모든 것을 보았사옵니다. 최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병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것이다. 아니옵니다. 박 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운을 모두 쏟아내는 듯했습니다. 소인은 당시 젊은 포졸이었사옵니다. 주막에서 장사꾼이 죽었을 때 현장을 살폈고 죽은 자의 품에서 차용 문서를 발견했사옵니다. 최대감께 300냥을 빌렸다는 문서였사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그 문서가 진짜라는 증거가 있는가? 소인이 직접 숨겨두었사옵니다. 30년간 마루 밑에 묻어두었던 것을 제 아들이 꺼내왔사옵니다. 최 대감이 비웃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자는 돈을 노리고 저를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3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어찌 믿겠사옵니까? 그렇다면 대감, 한 가지 물어보겠소. 사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30년 전 섣달금음, 장사꾼 김득수와 무슨 일이 있었소? 최대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어남을 되찾았습니다. 기억나지 않소. 30년이나 된 일을 어찌 기억하겠소. 바로 그때 박 씨가 말했습니다. 소인이 당시 주모에게 들었사옵니다. 대감댁 청지기가 장사꾼과 다투는 것을 봤다고 했사옵니다. 빚을 갚으라 독촉하러 온 장사꾼과 말이옵니다. 그것도 거짓이다. 최 대감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최 대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오. 이보다 더한 죄가 어디 있겠소? 사또 나으리,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최대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0년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그 두려움 말입니다. 사또는 아전에게 명했습니다. 당시 주모를 찾아 이곳으로 데려오라. 그리고 최대감 댁 청지기도 함께 데려오라. 최대감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청지기는 이미 죽었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그렇다면 주모라도 증언을 들어야겠어. 잠시 후 늙은 주모가 떨며 들어왔습니다. 70이 넘은 노파였습니다. 주모는 최대감을 보자 더욱 떨었습니다. 주모, 30년 전 섣달금음 밤을 기억하느냐? 주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옵니다. 사또 나으리,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라. 주모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장사꾼 나으리가 주막에 묵고 계셨사옵니다. 해질 무렵 최대감 댁 청지기가 찾아왔사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장사꾼과 방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눴사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졌사옵니다. 빚을 더는 기다릴 수 없으니 당장 갚으라는 소리가 들렸사옵니다. 최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뒤에는 청지기가 화를 내며 나갔사옵니다. 조금 있다가 머슴 돌쇠가 심부름으로 왔다가 장사꾼에게 길을 물었사옵니다. 장사꾼이 술에 취해 고함을 질러 돌쇠가 놀라 나갔사옵니다. 주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 방에서 소리가 나지 않기에 들어가 봤더니 장사꾼이 쓰러져 계셨사옵니다. 그런데 왜 돌쇠를 범인이라 했느냐? 주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지기가 다시 찾아와 협박했사옵니다. 돌쇠가 범인이라 증언하지 않으면 주막을 불태우겠다고 했사옵니다. 소인은 겁이 나서 사또는 최대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최대감, 이제 무어라 변명하시겠소? 최대감은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버텨온 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소인이 그랬사옵니다. 관아 아니 술렁이었습니다. 빚을 갚으라 독촉하러 온 장사꾼이 미웠사옵니다. 소인에게는 그 돈이 없었사옵니다. 전답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었사옵니다. 최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지기를 시켜 협박했으나 장사꾼은 물러서지 않았사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청지기가 그만. 자,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30년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온 자의 말로가 이렇습니다. 사또는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흥원, 그대는 사람을 죽이고 무고한 이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어.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여. 당장 옥에 가두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 대감을 결박했습니다. 최 대감은 힘없이 끌려갔습니다. 박진사는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박 씨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내 덕분에 이 예비가 죄를 씻었구나. 아버님, 이제 집으로 가시옵소서.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제 갈 곳이 있다.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돌쇠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지. 박진사 부부는 아버지를 모시고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무연고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돌쇠도 그곳 어딘가에 묻혔을 것입니다. 순이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아버지 무덤을 어찌 찾겠사옵니까? 찾을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세 사람은 무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름 없는 무덤들 사이에서 순이는 한 무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무덤 앞에 서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아버지이신 것 같사옵니다. 순이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씨도 들것에서 내려 무덤 앞에 엎드렸습니다. 돌쇠, 미안하오. 30년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박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지 못하고 비겁하게 살았어. 용서해 주시오. 순이는 무덤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딸이 왔사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왔사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무덤가의 풀들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돌쇠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이제는 편히 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사는 아버지와 아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박 씨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진아, 진실을 숨기고 사는 것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다. 너는 항상 바르게 살아라. 예, 아버님, 명심하겠사옵니다. 박 씨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30년간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는 돌쇠의 누명을 공식적으로 벗겨주었습니다. 30년 전 그가 죄인이 아니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순이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죄인이 아니시옵니다. 떳떳하게 저승길을 가실 수 있사옵니다. 순이의 눈물이 무덤 위에 떨어졌습니다. 슬픔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의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해 말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진작 용기를 냈더라면 30년을 고통 속에 살지 않았을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숨긴 진실이 사람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숨겼지만 그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돌쇠는 억울하게 죽었고 그의 딸은 죄인의 자식으로 자라야 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깊이 숨겨도 결국은 세상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때가 언제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박 씨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악몽에 시달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날을 죄책감에 짓눌려 살았을까요? 만약 그날 밤 용기를 냈더라면 그는 떳떳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끝내 진실을 밝혔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돌쇠의 명예를 되찾아 주었고 춘희에게 아버지를 돌려주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언젠가는 빛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진실을 숨기고 사는 것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살아 있어도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입니다.